좋은 디램은 점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한테 조금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럼 아랫단에서의 그 레가시 공장 뭐 DDR4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빅테크 얘기해 주셔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각출점 벌인 지 좀 벌써 좀 시간이 지났죠. AI 분야 가장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순서는 어떻게 되고 각 회사별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 M7 기준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다 하고 싶어 하죠. 말 그대로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다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에서 다는 무엇일까? 다라는 것만 조금 이렇게 컨셉을 좀 잡으셔도 뭘 하려 그러는지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밑바닥에 그 AI 반도체, 우리가 흔히 AI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그 연산기가 있겠죠. 그거를 뭐 엔비디아는 GPU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DPU라고 부르기도 하고 IPU, NPU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가지고 하나에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위에 얘를 아까 데이터가 엄청 크니까 얘를 막 쪼개가지고 얘도 넣어주고 얘도 넣어주고 얘도 넣어주고 다 섞인 다음에 다시 모아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있으면 이걸로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데이터 센터 위에 모델이라는 게 들어갈 거고 AI 모델,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가 하는 AI 모델이 들어갈 거고, 그럼 그 모델 위에 서비스가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지금 나눠드렸던 부분들이 그 기사를 보다 보면은 아 이거는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구나, 아 이건 데이터 센터를 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MD가 얼마 전에 GT라는 회사를 몇 조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뭐 하는 회사냐 그랬더니 뭐 설명이 없어요. 데이터 센터 솔루션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냥 써 있어요. 그러면 뭐야 도대체 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엔비디아 비백 얘기할 때 뭐 72 NVL 얘기하면은 이게 탁착착착 쌓아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하나의 패키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지금의 데이터 센터를 쉽게 설명드리면 용산에서 조립 PC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PU는 인텔에서 사오고, 뭐 통신은 어디서 사오고, 뭐 GPU는 어디서 사오고, 뭐 깍대기는 어디서 사고, 뭐 냉각기는 어디서 사고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거든요. 그 조립을 하는 업체가 뭐 델이라든지 HP라든지 뭐 이런 데가 해요. 근데 엔비디아가 보여준 건 뭐냐면 칩부터 풀 서버까지 심지어 데이터 센터까지 다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걸 다 만들어버리면은 그런 회사 다 망해요. 완성 PC.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그런 거 안 쓰지만 뭐 맥킨토시 같은 거 보면 아, 있었죠. 그냥 딱 깍대기 하나로 그냥 돼 있었잖아요. 끝났죠. 예, 조립하고 바꾸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런 시대를 지나서 조립 PC의 시대가 왔죠. 맞아. 그리고서 이거를 다시 통합으로 가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서버로 따지면. 그러니까 AMD는 그러면 여기서 원래 그 GPU 칩을 만들었었잖아요. 네. 왜 데이터 솔루션 회사를 샀을까요? 그 그림인 거예요. 엔비디아가 가는 방향. 엔비디아가 거기 엔비링크 연결하고 인피니밴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럼 AMD도 그쪽으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솔루션 업체를 수조 원을 들여서 산 다음에 칩 하나하나를 가지고 경쟁하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제게 더 좋으니까 제 거 쓰세요. 못 넣잖아요.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통합된 뭔가의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하는 전략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의 모델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체 모델을 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단에 있는 칩, 마이아라는 칩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애저 서비스를 만들고 있죠. 그럼 그 윗단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서비스까지 할 수 있어요. 오피스 365 같은 걸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반도체부터 데이터 센터를 지나 모델을 지나 서비스까지 통합으로 내가 다 해버리겠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를 하는 거는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미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통합적인 걸 다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그 윈텔 시절, 그러니까 윈도우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PC 시장을 씹어먹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모바일 시대에는 애플한테 완전히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영광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디바이스, 노트북. 거기서 이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노트북을 내놨는데 이 노트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진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그 모델과 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디바이스. 다른 데서는 최적화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노트북도 내가 먹겠다라는 전략? 최종 디바이스 단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노트북이 있었는데 또 노트북을 하나 더 내놨네?
이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디바이스까지 먹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는 조금 뒤쳐져 있다는 얘기를 좀 맞아요. 듣는데 이거는 그 애플의 특성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완벽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 따라가더라도 완벽하게 따라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AI 쪽에서는 좀 뒤쳐져 있다는 판단을 들게 되는데 거기서 애플이 제일 강한 부분은 디바이스죠. 그렇죠. 네, 디바이스 쪽에 어떤 플랫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럼 나는 이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AI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게 애플 인텔리전스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데 뭐 모바일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김 작가 TV에 김 작가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볼 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김 작가님 나오시는 거 중에 예를 들어서 노인 관련한 콘텐츠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노인 관련한 콘텐츠를 보다가 김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럼 하나의 정보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는 이 모바일 안에서 어떤 거를 내가 이용하고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죠. 이 모바일 기기를 가진 곳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그 AI에서 좀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엣지, 그러니까 디바이스 단에서 AI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가 있고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해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진짜 큰 모델을 돌려야 되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하고 짜잘한 거는 온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 두 개를 또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짜잘하게 하는 거는 정말 개인정보 보호 잘 되는 은밀한 얘기. 야, 내가 어제 본 야동 그거 품번 좀 해서 다 검색해줘. 이 얘기 클라우드에 가는 거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거는 온디바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클라우드로 보내는데 클라우드로 보냈을 때 혹시 내 데이터가 혹시 유출되거나 아니면 학습에 이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플은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고 브랜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좀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생태계가 온디바이스하고 클라우드를 같이 연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그 수문장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 라고 본다면 퀄컴이에요. 네, 퀄컴은 이제 모바일 AP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저기 있습니다. 갤럭시 S24가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보면은 기능 중에 서클 투 서치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면은 맞아. 거기에 이게 뭔지 인식해주는 상품이든 뭐 설명 같은 게 잘 해주죠. 네, 잘 해주죠. 근데 거기서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를 인식하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는 온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검색해 주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동그라미를 쳤는데 얘가 이 그림이 뭔지 인식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열받아요. 근데 인식된 그림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패턴에 맞게 즉각적인 답변을 내놔야 되는 거는 온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하고 약간 좀 시차를 둬도 되는 거는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뭘 온디바이스에서 처리하고 뭐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누가 정할 것인가? 결국 모바일 AP에서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퀄컴은 그걸 하이브리드 AI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것도 뭐 자율주행차의 그 오토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퀄컴이 내놓은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의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차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는 차 안에서 처리하고 차 밖에서 처리해도 되는 거는 차 밖에서 처리하는 그 수문장 역할을 누가 하냐? 퀄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AI 거대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퀄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갤럭시 S24가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나오고 나서 어지간한 빅테크들은 다 기흥으로 몰려갔습니다. 뭐를 디바이스에서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왜냐면 디바이스에서 삼성이 그걸 처리를 해버리면 그건 클라우드 서비스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가니까. 그러니까 다들 가가지고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다음 뭐 하실 거예요?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퀄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 AI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업체별로 다 합니다.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때그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디바이스 말씀해 주셔서 애플, 삼성전자 같은 디바이스 만드는 업체가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엄청나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진 않고 사실 특히 삼성은 전자는 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 소비자의 접점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엔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플러스로 삼성전자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그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전 세대 공룡하고 파트너십 맺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이 그 모바일 AP를 못 만든 건 아니에요. 애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애플에서 뭐 가격 문제도 잘 안 맞고 그리고 인텔이랑 별로 안 하고 싶어 해요. 옛날처럼 지배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 모바일 시대의 레가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근데 시점을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AI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11월입니다.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갑자기 붐업이 돼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업체들은 엄청나게 수혜를 받지만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전만 하더라도 그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AI 투자를 할 수 있었던 하드웨어의 변화를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잘 안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드웨어를 한번 바꾸는 순간 모든 생태계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안 바꾸는데 그럼 하드웨어도 이런 A라는 하드웨어, B라는 하드웨어, C라는 하드웨어도 있는데 뭘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안 바꿉니다.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면 AI가 이렇게 붐업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그 챗GPT를 내놓기 몇 달 전에 발표했던 스케일링의 법칙. 스케일링의 법칙은 뭐냐면 크면 좋다. 그 전만 하더라도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를 만들고서 버트라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3.3억 파라미터 개수가 3.3억 개 정도가 됐었고 이거보다 더 키웠을 때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게 일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3억 파라미터에서 좀 애매하니까 조금 늘려볼까? 한 4억 개 해볼까? 5억 개 해볼까? 요렇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1750억 개. 다 돈이거든요. 그 돈을 들여서 할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750억 개를 했더니 나오는 거야. 실제 성능이. 그때부터 더 이상 파라미터 개수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야 늘리면 된다. 몰빵 간다. 요걸로 완전 확 몰아갈 수가 있었던 거고 모델 같은 경우도 제가 트랜스포머를 말씀드렸는데 트랜스포머가 뭔지에 대해서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레즈넷이라든지 RNN이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했었냐면 얼굴을 인식하는 거에는 이 모델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뭐 번역을 하는 거는 이런 모델이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각 그 모델별로 국제학회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모델을 잘 처리하는 반도체를 따로 만들 정도였어요. 각각의 생태계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트랜스포머가 나왔는데 그거를 스케일러로 확 늘려버리니까 모든 걸 다 잘해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다 집에 갔습니다. AI 생태계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서 GPU로 간다. 트랜스포머로 간다. 스케일러.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자본을 그냥 집중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AI 쪽에 투자를 하기가 좀 더 심플해진 측면이 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그럼 지금 가서 모델을 좀 줄이는 쪽으로도 연구는 많이 되고 있어요. 라마 같은 경우는 좀 작은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이 깨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야, 그림도 잘 그려줬으면 좋겠고, 그림도 다 인식했으면 좋겠고, 동영상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뭐 대화도 좀 했으면 좋겠고 하니까 파라미터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늘어나고서 이걸 얼마나 경량화를 해서 효율화를 시키냐의 문제지 이 몇 가지 원칙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어져서 그러면 올해 사실 엔비디아라든가 TSMC 엄청나게 좋았고요. 하이닉스도 뭐 지금 좀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AI 전용 칩 만든 기업들이 자본의 투자가 쏟아졌는데 특히 뭐 삼성전자, 인텔 등 AI 반도체 생태계에 합류하지 못한 기업들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는데 겪고 있죠. 많은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저도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여기는 앞으로 좀 이제 괜찮아지나요?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 젠슨왕은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리지만 하지만 그때 주가는 반짝하고 그 이후로 주가는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거는 뭐 AI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최근 얘기만 들으면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삼성전자의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업턴이면 많이 가면 PBR 2배, 적게 가면 PBR 1배, 대충 한 5만 원, 뭐 8, 9만 원, 한 요 정도 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안 좋으면 대충 한 5만 원쯤 내려가면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락바텀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이 정도는 간다. 이게 바닥이고 위로 가게 되면은 대충 한 9만 원 요쯤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 많이 보신 분들은 9만 원쯤 되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모멘텀에 9만 원을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를 봐요. 근데 그때가 몇 년도죠? 2017년, 18년? 그때 이제 9만 원 조금 넘어가가지고 목표 주가 12만 원 나오고 그때가 언제냐면 3나노 파운드리 갈 때예요. 3나노에서 게이트 올라운드를 조입을 해서 TSMC 한번 잡아보겠다. 그 기대감을 얹으면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로 갈 수 있는 게 대충 한 9만 원쯤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 파우드리라든지 미래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뭔가가 위에 붙어주면 그거를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HBM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메모리 다운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운턴을 얘기하는 그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라든지 맥쿼리의 리포트를 저는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아요. 왜냐면 겨울이 온다. 오죠. 뭐 언제가 돼도 오죠. 그 얘기는 뭐 3월에 얘기할 수도 있고 4월에 얘기할 수도 있고 5월에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무슨 인디어 기후제신 내듯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위로 뚫리는 기미는 잘 안 보이는데 메모리는 어느 정도 좀 그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운턴이 언제 올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지금 변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의 한 30-4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돼요. 왜냐면은 중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쓰는 건 거의 전자기기를 워낙 많이 만드니까 거기로 수출이 되는데, 이 앞쪽 엔터프라이즈 그 서버 쪽에 있는 좋은 디램 같은 경우, 뭐 HBM, 뭐 DDR5 좋은 디램은 점점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한테 조금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럼 아랫단에서의 그 레가시 공장, 뭐 DDR4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중국이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감지가 돼요. 저도 이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게 정량적인 건 아니지만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정보들을 받아보면은 CXMT 같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DDR4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면은 기존에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레가시 쪽에서는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요는 오히려 조금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첨단 엔터프라이즈 쪽이 얼마나 더 AI 투자를 많이 할 것인가, 뭐 25년도 그거 다 팔렸다 이런 얘기할 때 2025년에 다 팔렸다는 엔터프라이즈에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다 반영해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내려와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못 보여주고 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지 못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됐든 HBM이 됐든 아니면 AI 반도체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건, 아니면 그게 아닌 뭐 디바이스 쪽에서 진짜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애플보다 훨씬 더 AI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든, 그러니까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옛날 얘기를 좀 드리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회사가 됐는지를 보면, 모바일 시대에 모바일로 가려 그러는 고객이 생각했던 모바일 생태계 부품을 삼성전자가 다 만들어줬어요. 시대의 변화가 모바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막 스티브 잡스가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막, 야, 이게 아이폰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이게 아이패드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거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을 때 와가지고, 그때 이제 황창규 당시의 사장님이고 황해법칙 했던 그분 만나서 얘기를 그때 들어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와가지고 그냥 막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야, 나는 모바일 이렇게 만들 거고, 여기 아이폰 이렇게 만들 거고, 아이패드 이렇게 만들 거고, 이렇게 모바일 생태계를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내가 팔 겁니다. 그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왜 하겠습니까? 싸게 달라. 한두 대 팔라 그러는 거 아니다. 싸게 팔아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바일 시대에는 반도체의 속도보다 오히려 메모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으면 짜증나잖아요. 반도체 속도 조금 느려도 사람들은 참아줄 수 있는데 메모리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전력 사용량을 확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건 모바일 디램,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래요? 그러면 나 그거 좀 근데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데요? 못 깎아드리는데요? 이거 새로 새 거예요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잡스가 다시 팀쿡 보내가지고 야 좀 내고 어떻게 안 되나 당근 한번 해봐.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면은 낸드는 좀 깎아드릴 테니까 모바일 AP도 갖다 쓰시고 여기에 뭐 모바일 디램도 갖다 쓰고 그랬고, 사실 애플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AP도 삼성, 낸드도 삼성, 모바일 디램도 삼성, 이것들을 다 서포트해줬던 게 삼성의 저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판이 벌어졌는데 삼성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지금 삼성이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안 맞군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삼성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퍼스트 무버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우리 한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패스트 팔로워하고 퍼스트 무버는 전략이 달라요. 패스트 무버는 몰빵입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가자! 그래갖고 그 시대가 오면 대박 나는 거고 아니면 쪽박 차는 거고. 이게 일론 머스크 같은 스타일. 그러면은 퍼스트 무버는 뭐냐면 남들 하는 거 보고 베끼고 따라가는 거를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다 준비해놔요. 선행 연구 다 해놓고 차세대, 차차 세대까지 다 연구 개발해놓고 이 시대가 오면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가 야 우리 아이패드 만들 건데 뭐 32기가 정도 써야 되지 않겠어? 아 그거요? 여기요. 그럼 그 다음 64기가 그 차차 세대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출시할 거예요? 그냥 넣어주는 거. 이번엔 왜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대해서 좀 덜 치열했었다라고 봐야 되나? 근데 사실 뭐 우연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사실 AI 시대가 온 거는 어쩌면 우연에 가까운 일이었고 거기에 준비가 돼 있었던 건 엔비디아긴 하지만 네. 그거를 이제 저게 분명히 될 거야라고 해서 몰빵을 해서 했던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황호자가 1등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싸고 너무나 고성능 그 비싼 HBM의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아쉬운 점은 옛날에 삼성이라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다 준비해 놓자 이랬을 건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다는 게 좀 아쉽죠. 자, 엔비디아 얘기 또 다시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전 세계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이기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 AI 반도체 혁명 요책에서 말씀해 주시던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거죠? 일단 개별 회사로 따지면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 아마존.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죠. 네, 너무 잘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 엔비디아 GPU를 능가하는 반도체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사줄까요? 아무도 안 사주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존이 AI 반도체를 GPU만큼 성능 좋게 만들었다. 그럼 누가 사줄까요? AWS가 사면 되죠.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대의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CPU, GPU를 직접 만들고 그렇죠. 자기 서버에 탑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주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많이 가지고 있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거기다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존이 거기다가 먼저 거기 그 뭐 AI 스피커 이런 것들도 디바이스와 관련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생각보다 AI 쪽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들도 많이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사례로 든 거는 아마존이 제일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밑에부터 위에까지를 통합으로 다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AI 반도체의 특성을 얘기할 때 그 연결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칩넷을 연결하는 거, GPU하고 GPU를 연결하는 거, 서버하고 서버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HBM을 잘 못 만들고 있다라고 할 때 들리는 얘기는 잘 못 만든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엔비디아 GPU에 잘 붙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C 할 때 메인보드에서 디램 뺀 다음에 다른 디램 갖다 꽂으면은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AI 반도체는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진짜 정확하게 갖다 붙이지 않으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 HBM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엔비디아 거에 붙냐 안 붙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붙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업체들은 뭡니까? 다 엔비디아 하청업체잖아요.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만든 게 UA링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UA링크는 뭐냐면 일종의 초고속 통신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뭐 브로드컴 같은 네트워크 칩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메모리 회사도 있고 여기에 뭐 반도체 회사, 데이터 센터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까 얘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다 만들어 버리면 델이라든지 HP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뭐 장사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회사들 다 UA링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신 표준을 만들어서 이 표준에 맞게 각자 제일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그거를 잘 연결을 해서 엔비디아를 한번 이겨보자. 이게 이제 UA링크라는 데예요. 그리고 UX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UXL이라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제가 보기엔 더 어려워요.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그 굉장히 큰 모델을 하나의 반도체로 돌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탁탁탁탁탁 쪼개가지고 얘를 뿌려주고 계산된 걸 다시 모으고 뭐 이런 것들 뭐 메모리 어디에는 뭐 들어가고 계산기 어디에는 뭐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해 주려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해주고 있는 게 일종의 쿠다라는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쿠다를 쓰려고 그러면은 엔비디아 GPU를 써야 되고, 쿠다를 안 쓰자니 기존에 그럼 있었던 AI의 라이브러리를 하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프트웨어 인프라 때문에라도 엔비디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칩 만드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UXL 링크라는 거는 리눅스 산하 재단으로 만들었는데 또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만들어서 여기에 요 소프트웨어 그 인프라에 맞게끔 또 이거 하드웨어도 세팅을 하고 요런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좀 모르겠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공감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전쟁터 같은 느낌이 있어요. 되게 드라마 같은. 그럼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제일 큰 고객은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는 뭐 요새 뭐라고 있냐면 그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막 뽑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우리나라가 뭐 인재가 유출되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업자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엔비디아가 HBM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다. D램은 안 만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네 D램만 보내. 그러니까 D램보다 HBM이 5배 비싸거든요. 칩 하나당.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HBM을 직접 만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D램 회사들은 다 그냥 커머디티 회사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일 큰 고객이고 시키는 거 다 해야 되고 기술도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런 그 파트너십에 또 SK하이닉스가 가입을 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연합체에 들어가요. 그래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예. 서로 되게 무섭네요, 지금 다.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업체들한테 내가 여기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거 있겠죠. 여기서 뭐 HBM하고 연결해서 하려 그러면 여기 통신 기술 어떤 거 쓰고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번에 얘기 나왔던 게 뭐 7세대 그쯤 가면은 그 대만에서 세미콘에서 발표했던 건데 뭐 맞춤형도 제공하고 보편형도 제공을 할게요. 라는 얘기는 엔비디아 아니어도 저 다 공급할 거니까 저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세력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전쟁터네요. 전쟁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우린 정이 있어가지고. 맞아. 내가 얘한테 했는데 얘가 어떻게. 예. 그 미국 사람들은 좀 비즈니스이지 비즈니스. 아, 그렇죠. 막 대판 싸우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일은 일이지. 일은 일이지 그런 건데 여기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런 좀 자신감, 패기, 협상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패기와 자신감의 근간에는 결국은 기술력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그럼 얘기해 주셔서 2025년에 생성의 AI 전성시대가 더 시작될 텐데 그 엔비디아로부터 AI 반도체 사간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빅테크에.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기업 이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여전히 돈을 벌고 앞으로도 벌겠지만 이제는 곡괭이 사간 기업 중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 기업이 이제 나와야 되고 이제 나올 때가 점차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많이 하잖아요. 어디가 지금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많이 사간 순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 봐요. 이 책은 네이버 팀하고 네. 같이 쓴 건데 아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기본으로 까는 게 5천억 깔고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도 어마어마합니다. 반도체 돌리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 반, 반도체 시키는데 전기요금 반. 그 돈 내가지고 서비스에서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충당을 한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연합 짜고 그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뭐 수많은 경량화 기법들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지금의 엔비디아 반도체 시스템으로는 AI 서비스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그 적자 나면서 장사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25년에 생성형 AI 전성 시대가 시작된다 한들 돈 버는 업체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내년에 돈 버는 업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내년까지 여전히 엔비디아가 돈을 버나요? 몇몇은 벌겠죠. 그냥 버는 게 이게 매출은 생기는데 이익이 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요새 돈 버는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자잘자잘한 데가 오히려 좀 많아요. 이미지 생성 이런 데는 사람들 돈 씁니다. 챗봇에는 안 써도 그림 그려주는 데는 씁니다. 네. 그리고 뭐 동영상 만들어주고 음성 AI로 바꿔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돈을 써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일부 돈을 벌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이 내야 되는 API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쓰는 돈에 비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엔비디아가 전부인 세상이 아니에요. AI 시대는 엔비디아가 전부가 아니어야만 된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비싼 고성능의 고가 들어가는 그 전력을 사용하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다 지구 망한다. 오죽하면은 전력 인프라 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력기계 회사들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게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여기서 AI 반도체 쪽에서도 훨씬 더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도 아까 쿠다 같은 플랫폼
대한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만약에 된다는 걸 가정하면 이 소프트웨어 밑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오히려 반도체 범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독점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머지 그냥 좋은 반도체 갖다 끼면은 엔비디아처럼 아까 막 쪼개고 나누고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에서 쫙 해주면, 그러니까 GPU가 여러 장이 아니라 한 장의 GPU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정착이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이 비싼 GPU를 쓸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습이라든지 그 추론이라든지 연산 방식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엔비디아 걸 써요. 근데 두 개는 분명히 방식이 다른데 왜 엔비디아 걸 쓰냐?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추론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추론을 잘할 수 있는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면 그보다 훨씬 더 비용을 낮게 만들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LPDDR이라고 해서 모바일에 쓰는 메모리를 써서 하겠다는 반도체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 모델을 돌리게 되면 경량화를 할 때 여기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걸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성형 AI의 전성시대가 그냥 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반도체 혁명하고 같이 와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 엔비디아 GPU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딥러닝이 가능했던 것처럼, 초고대 모델이 가능했던 것처럼 진짜 AI의 전성시대가 올라 그러면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AI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얘기해 주셔서 AI 반도체 시대잖아요. 네이버 주가는 왜 이러죠? 네이버 팀가 쓰셨으니까 그 얘기도 수없이 많이 했을 텐데, 예전만 해도 뭐 챗GPT 나오고 뭐 할 때만 해도 야, 한국에는 이 정도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건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어. 여기도 뭐 이제 좋아진다 했는데 주가는 뭐 그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지만 계속, 요즘에 못 봤지만 어쨌든 지난달까지만 해도 바닥에 뭐 데이터도 있고 AI 쪽에 중요한 거 기술도 알고 있고 개발됐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대로 한번 하려면 5천억 뭐 비용 들어가고 하면 쩐이 너무 큰 판이라서 어떻게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클라이머 미리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 여기 같이 썼던 저자하고 아예 무관한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를 바라보는 제가 그냥 취재 기자로서 개인적인. 이분들하고는 아예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동급 취급받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는 거예요. 아, 네이버 훨씬 좋다. 그러니까 돈을 훨씬 잘 벌어요. 그러니까 벌어오는 돈도 많고. 네. 그리고 카카오하고는 좀 달라요. 데이터 센터도 크게 잘 있고. 근데 네이버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그냥 뭐 왔으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하고 가죠. 뭐 공저자일 뿐입니다. 그냥 의견은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많이 또 취합하셨으니까. 네이버가 뭐 하려고 그러는 회사 같으세요? 검색 광고, 그다음에 뭐 쇼핑 그런 것도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광고판이죠, 광고판. 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AI 서비스 이름 뭐였죠? 하이퍼클로바이스. 하이퍼클라우드. 주변에 쓰는 사람도 없어, 사실 제 주변에는. 쓰면 뭐 챗GPT 쓰지. 왜 그럴까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IT 플랫폼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해요. 근데 네이버가 거의 검색 광고하고 쇼핑 광고하고 뭐 이거 하는 회사라고는 광고판이죠. 광고판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 광고 시장에서의 일부 점유율을 더 먹냐 안 먹냐의 게임인 거지. 이게 업사이드를 크게 봐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동안 지금 네이버가 해오는 방향성을 보면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야후하고 해서 뭐 만들었을 때, 야후하고 라인하고 뭐 합병하고 뭐 그랬을 때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쇼핑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것도 나름의 비전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라인하고 야후를 합병까지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품목들을 일본에다가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 그랬고, 이건 동남아를 아우르는 일종의 이커머스 비전입니다. 근데 그런 거 지금 라인 야후 문제 생기면서 안 됐죠. 여기다 이제 검색과 관련해서는 야후 재팬이 구글 거 쓰고 있는데 이거 네이버로 바꾸면서 동아시아의 검색 엔진을 네이버가 하겠다. 굉장히 멋있는 비전이에요. 안 됐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쇼핑한다 그랬을 때 제일 크게 딜했던 게 1조짜리 포시마크 샀죠. 포시마크 사고 미국에서 뭐 중고거래 플랫폼. 예, 그거 산다고 해서 1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하이퍼클로바엑스를 만들었던 그 예전에 그 투자 됐던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그 네이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의 경영진들이 AI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세게 얘기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밑그림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거를 진짜 경영진 차원에서 힘있게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 거예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포시마크 살 때는 1조 투자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해잖아. 그럼 지금 AI를 위해서 네이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들을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네이버 안에서는 당연히 컴피텐셜하게 그냥 뭐 하는 얘기로 좀 진짜 하려 그러는 거 맞아? 하려 그러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AI 투자를 하는데 ROE 계산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이익 얼마나 할 거고 투자 얼마 해야 되니까 얼마 뽑을 거야. 계산을 해서 지금 AI 판에 낄 수 있을까요? 메타의 저커버그조차도 내가 이거 투자해서 돈 언제 벌지 모르겠어. 근데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과잉 투자가 덜 위험한 것 같아. 그렇죠. 가소 투자보다. 예,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CEO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하이퍼크로버엑스, 아이고 네이버 분들한테 미안해서 좀 눈치가 좀 보이는데 하이퍼크로버엑스의 인지도가 왜 그렇게 낮을까?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우리 전 국민이 보는 플랫폼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인지도가 낮을까 생각해 보면은 단순하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질문을 하나 누르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검색 한번 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길 안 바라는 것 같아요. 왜? 돈 들어가니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인지도를 높여갖고 챗GPT가 처음 대박 났던 게 어느 앱보다 빠르게 수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하고 이런 걸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오히려 하이퍼크로버엑스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이퍼크로버엑스를 비롯해서 그 뒤에 이미지 인식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네이버 뭐 CEO가 기자간담회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 맞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쓰는 사람 없던데? 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무진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회사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건 좀 달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의지가 없다. 두 번째는 능력이 없다. 근데 두 번째 능력이 없다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져야 될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광고판이네. 카카오도 광고판, 네이버도 광고판. 네. 주가 떨어지면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럼 그와 반대해서 이제 비슷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요즘엔 구글, 네이버 둘 다 쓰니까 구글은 광고판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AI 기반은 구글이 다 만든 거예요. 지금의 엄청나게 AI 투자를 구글도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죠. TPU라는 반도체 만들었죠. 데이터 센터 만들었죠. 제미나이 모델 만들었죠. 여기 서비스의 두글 독스부터 해가지고 거기 그 구글에 쓰고 있는 그 수많은 워크스테이션에 다 인공지능 적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CEO가 나와가지고 컨퍼런스 하고 이거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글로벌 탑이 돼서 누군가 하나가 이 판을 다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누가 먹을 거냐라고 손을 꼽아보면 구글은 나오잖아요. 잠깐 한국 기업 네이버 편을 들어봤습니다.